내년도 예산 심사가 한창인 가운데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향해 이재명 대표가 내세운 지역화폐 예산을 채우기 위해 청년 예산을 삭감했다며 나라 살림을 총선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전액 삭감한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선 사건 축소를 주문한 물증이 드러났다며 특검과 국정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해 2030 부산엑스포 유치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오는 28일 파리에서 있을 2030 월드엑스포 개최지 결정을 앞두고 그간 초당적 협력으로 부산엑스포 유치에 힘을 쏟아온 여야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박재호 민주당 의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20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여야의 힘겨루기도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청년 지원 예산 감액 등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예산 심사 드라이브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또 민주당 강경파 인사들이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진짜 탄핵시켜야 할 대상은 이재명 대표라고 맞받았습니다. 여당 소식을 남수지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내년도 나라 살림을 묻지마 난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청년 예산 감액을 문제 삼았습니다. 정부가 청년 취업 지원 예산과 공정 채용 문화 확산 사업으로 책정한 약 2,382억을 민주당이 통째로 삭감했다는 겁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가 내세웠던 지역화폐 예산을 채우기 위해 청년 예산을 삭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없다는 평가를 받아 정부가 편성 자체를 안 했던 예산인데 민주당은 무려 7,053억 원이나 정부 동의도 없이 불법 증액시켰습니다. 여당은 여야가 함께 R&D 예산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민주당은 원전 관련 R&D 삭감을 주장하는 이중 행태를 보인다며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내년도 나라 살림을 총선 홍보비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다며 공당으로서 예산안 심사에 임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민주당의 비난이 지나치게 과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의 윤석열 씨 발언, 민주당 김용민, 민영배 의원의 대통령 탄핵 발언을 직격한 겁니다. 여당은 오히려 탄핵 대상은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느라 직무를 뒷전으로 하는 이재명 대표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탄핵 대상인 이 대표에게 공천을 받기 위해 아부에 여념이 없다며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로부터 탄핵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국회 방송 남수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요양병원 간병비 예산을 복구하고 간병비를 건강보험 항목에 적용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해복구 해병대원 순직 123일째를 맞은 오늘 수사외압 의혹을 추가로 제기하며 시민단체와 간담회를 열었는데 국정조사가 사건의 진실을 여는 유일한 열쇠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간병비가 급증해 한 달에 500만 원을 쓰는 수준이 됐다며 정부의 간병비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집니다. 특히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이제 국가가 국민 잡는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또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업이기도 했다며 행동으로 옮기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해병대 최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사건 축소를 주문한 물증이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 여당의 국민청원 5만 명 동의를 얻은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해병대 수색작전의 생존 장병 가족은 관련 책임자 처벌과 사과 한마디 없다며 정부와 국회가 상황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고 시민단체는 오히려 사건 관련자들이 영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현수막 문구에 대해 사과하고 현수막으로 홍보하려 했던 청년 캠페인 행사인 갤럭시 프로젝트를 원점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등의 MZ세대 비하 논란 문구가 담긴 행사 현수막을 두고 당과 관련이 없고 업체에서 문구를 만들었다고 해명했다 비판을 받았습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과 당원이 보기에 불편했다면 명백한 잘못이고 또 업체의 책임을 떠넘길 게 아니었다며 당의 불찰이었다고 사과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내년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밖에 문체위 등 상임위 주요 소식을 강민지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민의힘 불참 속 내년 산업통상부와 중기부 예산이 선자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 합의안을 기본으로 하되 합의되지 않았던 신재생에너지와 원전 관련 예산 등은 민주당 안을 반영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민주당은 미온적인 여당의 협의 태도를 비판하며 촉박한 예산심사 일정을 고려해 더 이상은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어 거대 야당의 폭주라고 규탄했습니다. 여야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을 예결위에 넘기는 관례를 깨고 일방적으로 회의를 개최해 예산안을 통과시켰다는 겁니다. 문체부 등의 예산 심사를 위해 열린 문체위 전체 회의에선 정부의 연합뉴스 예산 삭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야당은 연합뉴스 예산 삭감은 윤 정부의 공영언론 탄압이라며 국가기관 통신사에 대한 지원은 공적 기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이에 여당은 현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때문이지 결코 특정 언론에 대한 보복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올해 예산에서 82% 삭감됐던 연합뉴스 예산은 야당 주도로 대부분 복원돼 250억 7,400만 원이 의결됐습니다. 여당은 이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한편 활동기한이 연장된 첨단전략산업특위에선 특화단지에 대한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 등을 보고받고 이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등을 중점 논의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총선이 이제 5개월도 이제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 지형이 굉장히 역동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인데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보면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의지 또다시 밝혔죠? 그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연말에 이제 창당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밝히고 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 이제 12월 27일에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힌 상황입니다. 온라인으로 지지자들 연락망도 구축을 했는데 대략 4만 명 정도 모였다고 밝혔는데요. 이 전 대표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이 총선에 대한 관심을 3개월 전부터 보이는 경우가 많다며 창당 시점을 연말로 잡은 것은 뜸들이는 것이 아니라 시기에 맞춰서 움직이려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고요. 지지자 연락망에 3만 9,500명 정도 모인 것 같다며 다 해보면 나중에 10만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네. 창당이 기정사실이냐 이런 기자들의 질문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대통령이 큰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아니라고 답을 했는데요. 다만 용산 대통령실의 변화에 대해서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밝혔고요.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 불편함을 드러냈습니다. 박정하 수석 대변인 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화합하고 있는데 이 전 대표의 언행이 꼭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며 비판을 했습니다. 네, 결국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이상 연말에 신당을 창당하겠다 이런 의지를 이제 밝혔는데 네. 신당을 창당한다면 향후 이제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네, 절차가 조금 복잡한데요. 신당을 창당하려면 먼저 200명 이상이 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개최해서 명칭을 정하고 또 대표자를 선임해야 하고요. 네. 이후에 창당 준비위를 결성한 뒤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창당을 해야 되는데 이 최소 5개 이상 시도당에 각각 당원 수 1,000명 이상을 채워야 되는데요. 새로 만들려는 당이 각 지역에서 이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된다. 이 부분이 좀 사실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 전 대표가 지금 예전 방식이 아닌
앞서 전해드렸듯이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SNS를 활용하면서 빠르게 이 당원을 모집하고 있는 만큼 이 전 대표의 결정만 남았는데 중요한 부분은 이 신당에 과연 몇 명의 현역 의원들이 합류할 것인지 이 부분이 바로 관건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이제 포인트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행보에도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뭐 비대위원장직 또 뭐 총선 출마설 여러 가지 이제 분분한 이야기 많이 나오고 이제 있는데 오늘은 이뇨한 위원장이 한 장관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신 대로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 창당과 맞물리면서 이 한동훈 장관의 거취가 지금 여권 내에서의 어떤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가 됐는데요. 이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오늘 기자들에게 한 장관이 결정을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다면서도 네. 이 경쟁력 있는 그런 분들이 와서 도와야 한다고 말을 했고요. 한 장관은 굉장히 신선하고 좋다. 그리고 법무부에서 정책 토론을 할 때 만났었는데 아주 합리적이며 존경하는 분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현재 한 장관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대로 뭐 총선 출마설은 물론 뭐 대구 출마, 수도권 선거대책위원장, 비상대책위원장 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한 장관이 그런데 이제 총선에 출마를 하려면 공직선거법상 선거 90일 전에 이제 물러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년 1월 11일까지는 그 공직, 장관직을 내려놔야 합니다. 네, 설도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언론 인터뷰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들도 이제 여러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민주당의 우선 이제 이상민 의원입니다. 바로 이제 탈당 여부에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오늘 인터뷰에서는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도 내비쳤다고요? 네,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까지 시사를 한 건데요.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에서 터줏대감인데 네. 떠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너무 정이 떨어졌다며 탈당의 뜻을 내비쳤고요. 민주당을 탈당한다면 정치적 꿈을 펼칠 곳으로 적합하다면 간다. 이 국민의힘에 가는 걸 배제하고는 생각할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이상민 의원 내일 이 국민의힘 혁신위에 초청을 받아서 이 한국 정치의 문제점과 개혁 방안을 주제로 강연을 할 예정입니다. 대전에서 이뇨한 위원장과의 만남에서 어떤 내용이 오갈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주에는 김종민, 윤영찬, 이원욱, 조응천 의원 이렇게 비명계 4인방이 원칙과 상식이라는 공식 모임을 결성을 했는데요. 원칙과 상식도 내년 1월부터 총선 체제로 돌입을 하는데 한 달 정도 시간이 있다며 한 달 안에 바뀌지 않으면 결단을 내릴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향후 비명계의 움직임 지켜봐야겠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제 올 연말이 좀 변화의 기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뭐 국민의힘 그리고 민주당도 모두 이제 어떤 좀 시한부를 주고 결단의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네요. 네. 지난 주말에는 또 이제 행정 전산망 장애가 발생하면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여야가 이제 이를 놓고 또 공방을 벌였어요. 네, 일단 복구는 됐지만 행정방 마비 사태의 책임 소재를 두고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원인을 따져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무능한 불통 정부의 단면을 보여줬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거듭 요구를 했고요. 이에 국민의힘은 사과를 하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최고위에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태다. 디지털 재난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한 데 대해 정부 측에서도 책임감 있게 다뤄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앞으로 이런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전자정부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뭐 이번처럼 장시간 행정망이 마비된 그런 사태가 전례가 없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뭐 초유의 사태죠. 사흘간 마비가 됐었고요. 찾아보니까 이제 올해만 3번째입니다. 네. 올해 3월에 이제 법원의 전산망이 한번 마비가 됐었고요. 또 6월 달에는 이 교육부의 4세대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라고 부르죠. 이 나이스에서도 오류가 발생했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어쨌든 사흘이나 이 장시간
걸렸는데 장애의 원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네트워크 장비 L4 스위치였는데요. 구체적인 원인은 아직은 더 조사를 해봐야 되는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정보관리원에 투입된 예산만 약 4,600억 원이었고요.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약 17%가 증가한 5,400억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들은 정부기관이 좀 내실에 치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좀 몸집 불리기에만 급급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들을 하고 있고요. 이런 통합행정망 관리를 이 정부에만 집중하지 말고 민간 기업들과 협업하거나 민간에 위탁을 주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아니냐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대안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재발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군요. 오늘 이슈픽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지수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도네시아를 공식 방문 중인 김진표 의장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우리나라를 포함한 멕시코,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호주 등 5개국이 참여하는 중견국 협의체 믹타 국회의장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김 의장은 글로벌 거버넌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의회의 역할 등 3개로 구성된 각 세션에 참여해 믹타 국가들과의 친선 우호 관계를 확보하고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지지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앞서 김 의장은 인도네시아 푸안 하원 의장과 회담을 갖고 경제를 비롯한 방산과 건설, 의회 교류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공천관리위원회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당원 당규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박정아 수석 부대변인은 기존엔 지역구 공관위원이 비례대표 공관위원을 겸할 수 없었는데 비례대표 공천관리위원회라는 표현을 당원에서 삭제함으로써 겸직할 수 있도록 정비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공천관리위원회를 120일 전까지 구성한다는 당원이 지금까지 지켜진 적이 없었다며 선거일 90일 전까지로 변경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민주당의 감사원의 정치 편향이 심각하다며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 대한 감사가 400일이 넘는 기간 동안 4번이나 연장되는 등 발표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비리는 숨기고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만 보복 감사하고 있다며 정치적, 법적 책임을 물어 감사원의 행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더 안전한 세계와 건강한 미래 도시를 만들기 위한 월드 헬스시티 포럼이 인천 송도 컨벤션에서 열렸습니다. 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축사를 통해 도시의 운영 체제를 지배하는 자가 세상의 새로운 문명으로 이끌 수 있다며 지식과 기술을 공유하고 새로운 문명을 개척해 나가자고 강조했습니다. 제1회 월드 헬스시티 포럼은 오늘부터 3일간 진행되며 국내외 전문가들이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을 주제로 발제와 토론을 하고 20여 개국 관계자와 국제기구 인사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11월 2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첫 번째 주제, 미래 경쟁자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4일 부산 토크 콘서트에 이어서 어젠 광주에서 토크 콘서트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한동훈 장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저분은 어쨌든 공직자로서 계속 살아오신 커리어가 있고 일정한 부분에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이런 것도 있다 보니까 저분과는 언젠가 경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해요. 언젠간 경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이준석 전 대표가 지목한 한동훈 장관. 최근 들어 부쩍 정치적 행보를 넓히는 모양새인데요. 한 장관의 정계 진출설은 지난 17일 대구 방문 이후 불이 붙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장관은 꽤 오랜 시간 시민들과 사진을 찍는가 하면 총선 출마 질문에 총선은 국민 삶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답했습니다. 또 대구 시민들을 깊이 존경한다는 발언도 남겨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 방문에 이어서 한 장관은 오는 21일과 24일엔 대전과 울산을 방문한다고 하죠. 한 장관의 행보를 두고 정치적 해석이 나오자 법무부는 순수한 정책 현장 방문 일정이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한 장관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치권에선 출마설이 꾸준히 제기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선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는 분위기입니다. 어려운 지역에 가서 본인을 희생하면서 그 승리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면 당에게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당이 잘 활용하고 그 역할을 한동훈 장관이 감당하게 된다면 충분히 좋은 자원으로서 당에서 총선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당 안팎에선 한 장관의 역할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거론되는데요. 장관직에서 물러나 총선 출마 후보군으로 합류할 거란 관측이 나오는 반면 비례대표 출마설과 함께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을 거란 의견도 있습니다. 보폭을 넓히는 한 장관을 향해 견제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어제 대구 동대구역에서 저 모습은 한동훈의 정치쇼였다고 봅니다. 이제 대구 시민들의 마음에 쏙 들 이야기를 했어요. 장관으로서는 사실 총선 앞두고 이례적인 발언이라고 봅니다. 보통 장관들은 오해 살 만한 이야기를 이 점이면 결코 하지 않아요. 총선 치읓자 이야기도 꺼내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국민의힘 자산을 넘어서 좀 대한민국의 자산이 되시기를 좀 결국 그 보수의 전사로 남는 거 아닌가 이런 안타까움이 좀 있어 복합위기에 직면한 이런 상황에서 법률가 한 명이 더 추가로 정치권에 입문하는 게 과연 이런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까? 공직선거법상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려면 선거 90일 전인 1월 11일 전까지 공직을 내려놔야 하는 상황인데요. 미래 경쟁자로 지목된 한동훈 법무부 장관, 과연 한 장관은 출마할 결심을 한 걸까요? 앞으로의 행보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민주당 현수막 논란입니다. 민주당이 새롭게 내건 현수막 문구를 두고 주말 사이 청년 비하 논란이 들끓었죠. 조정식 사무총장은 사태 수습을 위해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과했습니다. 기획 의도가 어떠하더라도 국민들과 당원들께서 보시기에 불편하였다면 이는 명백한 잘못입니다. 업체에 떠넘길 것이 아니라 방해 불찰이었고 당무를 총괄하고 있는 사무총장으로서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외부 전문가들의 파격적인 홍보 컨셉을 담은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 당에서 세심하게 살피지 못하고 시행 과정이 진행됐습니다. 논란이 됐던 문구는 바로 이건데요.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 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이는 민주당이 2030 세대에 집중한 프로젝트인 일명 갤럭시 프로젝트의 티저 현수막 문구 중 일부였습니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청년을 정치도 경제도 관심 없는 이기적인 세대로 일반화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청년 표심을 겨냥해서 새로 만든 홍보 현수막이지만 청년을 공감하기는커녕 비하하는 거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외부 업체가 준비한 것이라면서 급히 진화에 나섰는데요.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냐면서 또 다른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외주 업체에게 이제 의뢰를 했던 것들이 또 이제 여러 아이디어 제안을 예시로 받았던 것들이 일부가 좀 이렇게 나가면서 좀 왜곡돼서 보도가 된 게 아닌가 이런 총선 기획단에서 제작한 건 아니고요. 민주당의 비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 의원들은 현수막 사태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며 총선 기획단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노인 비하에 이어서 청년 비하를 하는 것이냐면서 비판했습니다. 당초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가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비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사과를 했지만 이 현수막을 통해 청년 세대를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이 명징하게 드러났기에 그런 인식 수준에서 여전히 한치도 나아진 게 없다는 지적에 민주당은 진심으로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의 공식 사과에도 불구하고 현수막 논란은 계속되는 분위기인데요. 진정성 있는 수습만이 청년 세대 마음을 돌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주말에도 정치권은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초유의 행정망 마비 사태를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이준석 전 대표의 신당설과 한동훈 장관 등판론이 가시화됐는데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을 연결해서 관련한 말씀을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사흘 동안 먹통이었던 행정망 마비 사태에 대해서 야당이 대통령 사과와 이상민 장관의 책임을 촉구하는 가운데 네. 여당은 탄탄한 대응 시스템 마련을 약속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세월 전산망과 복구 시스템의 노후화 등 총체적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본 대책과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보실까요? 우선 이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때문에 국민들이 불편과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국정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집권 여당으로서 대단히 송구하다는 뜻을 먼저 전합니다. 현재 이 행정 전산망 시스템은 모두 복구된 상황이고요. 오늘 주관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이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국회 행정안전위의 여야 간사를 만나서 사고 원인 또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했습니다. 또 23일 전체 회의에서는 이 전산망 마비 사태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하고 본격적으로 이 재발 대책 등을 물을 계획인데 야당의 대통령 사과 이런 것들은 일종의 정쟁적 요소가 강하다고 보고요. 국민의힘은 이런 사태가 두 번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방안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원인을 파악했잖아요. 지방행정전산 서비스 장애가 이제 왜 발생했는지, 이게 네트워크 장비 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한 원인을 찾았으니까 추가적인 방안을 통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방침인데요. 원인을 찾았다는 것 자체가 일단 방안을 찾는 첫 단추는 깼다, 이렇게 평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결과는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인요한 혁신위의 4호 혁신안인 전략공천 원천 배제를 놓고 당내가 다시 시끄럽습니다. 혁신안 회의론이 확산하면서 당 내에 만들어질 공천기구가 혁신위 제안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적다는 관측이 지배적인데요. 봉합이 된 듯했던 혁신위와 지도부 갈등이 재점화하는 것인지 4호 혁신안에 대해서 지도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가 공통의 목표를 띠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 지도부와 혁신위 모두 내년 총선 승리라는 국민의힘 이 목표를 갖고 뛰고 있는데, 다만 이것을 어떻게 접근하는가에 따라서는 약간의 인식 차이는 당연히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기득권을 내려놔야 하는데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저항은 또 어려울 수밖에 없고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게 지금 4.5 혁신안이죠. 전략공천은 아예 배제하겠다. 이게 사실 대통령실에서 나온 사람들이 국민의힘에서 아주 유리한 지역에 전략공천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컸는데 이걸 막겠다는 방침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 상향식 공천, 특히 전략 공천을 무조건 배제한다는 것은 옳은 방향이긴 합니다만, 현실 정치에서 어느 정도까지 적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지도부 앞으로 출범할 공천관리위원회에서도 좀 인식은 달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미세 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바야흐로 이제 시계가 총선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재 여당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인물이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장관인데요. 12월 27일을 못 받고 사실상 신당 창당 밑작업에 나선 이준석 전 대표고, 그리고 대구를 방문하면서 사실상 정치에 데뷔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고 있는 한동훈 장관인데요. 두 사람에 대한 국민의힘 내부 시선이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두 사람 모두 내년 국민의힘 총선 승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점에는 인식이 같습니다. 다만 이 전 대표는 이제 막 떠나려고 하는 사람인 것 같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에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은 사람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은 좀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전 대표는 지금 12월 27일을 못 박았다고는 하지만 신당 창당 작업이라든가 아니면 신당 창당 이후의 행보가 아주 자신할 수만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신당을 창당하는 게 이준석 전 대표에게나
우리 국민의힘에게나 모두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포용하고 잔류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뭐 이른바 긁지 않은 복권이라고 이준석 전 대표가 평가를 했던데 우리가 긁지 않은 복권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한동훈 장관이 실제로 긁었는데 진짜로 복권에 당첨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평가한다는 점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금 총선 출마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저희 당에서는 만약 한동훈 장관이 들어와서 97세대와 86세대의 어떤 세대 교체 논쟁에 본격적인 점화를 한다면 저희가 총선 승리로 가는데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강력한 추진 의지가 유치 결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위원님들의 관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영원히 또 하나의 역할을 발휘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내리라고 생각합니다. 11월 28일 무조건 유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운명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오는 28일 파리에서는 국제박람회 기구가 2030 월드 엑스포 개최지를 투표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간 여야도 부산 엑스포 유치만큼은 협치를 보여줬는데요.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이 성공적인 결실을 거두게 될지 국회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특위위원장인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모시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정말 열심히 쌓아 오셨는데 떨리실 것 같습니다. 지금 심경이 어떠실까요? 사실 좀 두근거립니다. 네. 원래 이제 제가 88 올림픽이나 2002 월드컵 할 때는 집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가를. 근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그동안에 또 열심히 했고 현장에서 뛰었고 또 함께 이제 현장에 가서 직접 본다 하니까 마음이 두근거리고 또 우리 부산을 위해서는 반드시 돼야 되는데 하는 간절함도 포함되어 있고 또 두근거리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직접 현장에 가시는 거죠? 12명 국회의원을 모시고 제가 이제 13명째죠. 13명이 같이 현장에 가서 이제 보기로 했습니다. 181개국이 모여서 182개국이 모여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투표를 하게 되는군요. 알겠습니다. 그동안의 일이 정말 뭐 주마등처럼 많이 스치고 지금 지나가실 것 같습니다. 국회 부산 엑스포 특위가 만들어진 게 작년 2022년 2월이니까 정말 뭐 2년에 가까운 그 시간 동안에 굉장히 열심히 뛰셨는데 위원장으로서 의원 전원에게 친서도 보내셨습니다. 그간 특위의 활동 좀 스스로 평가하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해주실까요? 지난 2년 동안 정말 그 여야 의원들이 고성하면 오가지 않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유치할 것인가 서로가 의논을 했던 자리였고요. 1년은 이제 서병수 위원장님께서 맡으셔서 열심히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제가 맡아서 정말 이제 실용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유치할 수 있을 것인지를 의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로부터 많은 이야기도 듣고 또 했는데 또 이제 의원 외교를 이제 우리가 하다 보니까 제가 친서를 보내면서 모든 의원들한테 이번 이 엑스포 유치는 우리 모두의 업무다. 우리 국회의원 전체가. 그래서 친서를 보내고 나서 이제 이분들이 외국에 이제 뭐 엑스포 말고라도 갔다 오시면서 주요 인사를 누구 만났는데 그 나라 분위기는 어떻더라 이러면서 많이 전달해 주셨고 모든 의원들이 합심해서 정말 열심히 뛰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 합치가 됐던 그 과정이 정말 인상이 깊었는데요. 특히 지난 4월에 실사단이 방한을 했을 때 감동이었습니다. 부산이 또 최고 득점을 하지 않았습니까? 국회에서
국회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부산엑스포 유치 개최 결의안이 통과된 그 영향이 매우 컸는데 우리 국회가 국제기구 관계자 앞에서 결의안을 채택하는 그 과정을 보여준 게 정말 그 최초였다고 하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저 역대 이제 엑스포가 이분이 사무총장님이 엑스포에서만 한 20년 정도 근무를 하셨는데 어느 나라 가도 이런 경우는 없었다. 네. 처음에 이 과정에 사실은 김진표 국회의장님하고 이광재 사무총장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래서 모든 친서를 다 보내시고 국회의장님께서 네.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초당적으로 다 해야 되니까 이제 이것을 시사단이 오시면 국회에서 모셔서 전 의원들이 결의안을 채택한 걸 발표하자.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읽고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셨군요. 그럼 직접 전달을 했는데 저도 가슴이 뭉클했고 네. 또 받으셨던 그 사무총장님께서도 네. 대단히 이런 일이 없었다 국회에서. 그리고 또 부산 내려갔는데 너무 한대를 받고 부산에서 준비가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아라고 해서 사무총장이 아마 부산을 가장 좋은 점수를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협치를 했고 또 그 결의안을 채택한 그 의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초반만 해도 좀 사우디가 우리보다 좀 유리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 한국이 이제 중간에 유치전에 좀 뛰어들었고 현재 그 박빙의 접전이라고 그렇게 네. 이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사우디 오일 머니를 한국이 과연 좀 이길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좀 관건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 쪽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게 좀 비슷한 그 박빙까지 왔을 경우에는 어떤 게 좀 잘 먹혔다, 주요했다고 보실까요? 저쪽에는 이제 어쨌든 국왕 왕세자 한 분이 이제 다 뛰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은 정부뿐만 아니라 재계 또 민간인 또 교민들까지 또 예술계의 BTS부터 여러 사람들이 전부 다 혼연일체가 돼서 뛰었죠. 그래서 한쪽만 뛰는 것보다 다양한 분야에서 뛰면 효과가 더 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성숙한 민주주의가 있는 우리나라가 네. 그런 노력 덕분에 또 이제 외국에 저도 많이 나가봤지만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오일머니를 준다라는 거 하고 저희들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운 나라는 가서 여러분들이 기술력을 우리가 전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득을 많이 해서 상당한 데까지는 올라왔는데 결국은 알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뭐 그래도 비슷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마지막에 이제 한 중립국인 한 40개 정도의 나라를 네. 이제 지금도 대통령도 가시고 또 시장도 가시고 저희들도 외교 활동을 좀 하면서 설득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후보지를 정리를 다시 해보자면 우리나라 그 부산과 사우디 리야드 이게 또 수도잖아요. 그렇죠, 사우디 그렇죠. 수도죠. 또 이탈리아 수도 로마입니다. 1차 투표에서 3분의 1을 얻지 못하면 결선 투표로 가게 되는데 막판 부동표와 결선 투표에서 로마표를 한국이 흡수를 좀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관건일 것 같은데 열세에서 박빙으로 갔고 마지막 대역전극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가능하리라고 가능하다. 지금 네.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제 정세도 그렇고 또 뭐 전쟁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이제 혼란 속에서 저희들이 보여줬던 모습들이 부산이라는 곳이 얼마나 좋고 또 느낌도 있고 또 자기들이 와서 참 좋은 도시다는 걸 느꼈기 때문에 다른 네. 나라는 수도지만 우리 부산은 제2수도기는 하지만 항만을 끼고 또 날씨도 기후도 그때 좋잖아요. 네. 뭐 전번에 리야드나 이런 데서 하게 되면 너무 덥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도 한계가 있고 이래서 네. 그런 것도 아마 참조가 되면 충분히 역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1차 투표에서 이제 3분의 2가 이제 얻어야지 승리를 하는데 1차 투표는 아마 어느 나라도 얻지 못할 것 같고요. 네. 우리가 이제 어쨌든 뭐 1등이나 2등 하면 충분히 성사는 있다. 하지만 변수는 항상 있으니까요. 알 수가 없죠. 그렇습니다. 네. 2차 투표까지 이제 갈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시는군요. 40개 정도 나라에 아직 이제 표를 결정하지 못한 그 표심을 얻는 게 이제 막판 관건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산 엑스포 유치 분위기하고 함께 최근 정치권의 이제 핫 이슈가 메가시티 이제 논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논란이 이제 또 부산으로까지 이제 좀 옮겨 붙었습니다. 그 부울경 메가시티를 추진하자 이런 목소리도 여당에서 나오고 있고 또 메가시티 그냥 부산이 낫다. 또 부울경 경제 협력이 경제 동맹이 좀
제일 좀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좀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지난 정권 때 이제 메가시티를 하기로 부울경이 다 합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예산도 한 35조 정도 확보를 하면서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이제 다 통합을 하는 의회를 만들려고 준비까지 다 했는데 어쨌든 이제 선거 결과가 바뀌면서 부울경이 단체장들이 전부 다 이제 집권 여당이 됐죠. 그러면서 이것을 파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만 한 축이 있으면 경제는 발전할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두 축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부울경이 800만이니까 만드는데 행정통합은 지자체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경제적 통합을 우선하기 위해서 부울경 메가시티의 경제적 이익을 만약에 얻게 된다는 걸 느끼면 행정통합으로 자연스럽게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안을 갖고 추진을 다 했거든요. 근데 정권이 바뀌면서 그것이 안 되고 또 서울하고 이제 김포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각중에 이제 또 메가시티도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 경제적 통합을 우선 하면서 주민들에게 고유의 권한을 갖고 있는 주민들에게 참 우리한테 이익이 되겠구나 이런 네. 걸 하고 나서 행정통합 쪽으로 가는 것이 맞고 또 수도권 일극 체제가 아니라 지방에도 한 축의 경제가 성립돼야 대한민국이 골고루 발전되고 4만 불을 갈 수 있다. 네. 부울경이 되고 나면 이제 뭐 대전 쪽이나 또 이제 호남 쪽에 이런 거를 하나의 시티를 만들어서 메가시티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이 가장 대한민국의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그 부산 엑스포 유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부산 신공항과 산업은행 이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졌는데 부산 신공항 이 첫 삽은 언제 뜨게 될 것인지 궁금하고요. 네, 먼저 답변해 주실까요? 올 연말까지 아마 내년 연말까지 보상이 내년 다 연말까지 보상이 끝나고 하면 아마 내년 연말에 그 후내년 초에 이제 삽을 뜰 것 같습니다. 네, 또 의원님께서 법안도 발의를 하셨잖아요. 그 그렇죠. 산업은행 이전은 부산과 전북 중에 과연 어디로 결정이 될 것인지 궁금한데요. 전북은 이제 금융 중심지 네. 그거고요. 네. 원래 이제 대통령 공약은 산업은행이 부산이니까 부산에 와야지 또 부울경을 중심으로 제조업이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잖아요 옛날에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그런 경쟁력을 갖게 되면서 부울경이 쇠퇴됐거든요. 그 산업은행이 와서 이런 이제 제조업에 새로운 첨단화를 만들고 또 새로운 기법을 이어서 아마 고도화를 시켜야지 우리나라가 새로운 성장 동력을 갖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부산에 와야 된다라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걸 위해서 노력을 다 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아마 정부 측에서 총리나 모든 분들이 좀 우리 야당을 설득을 해줘야 왜냐하면 다 지역마다 자기들이 다 원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설득을 좀 해줘야 되는데 그게 좀 미흡해서 네. 제가 예결위할 때 총리한테도 대통령 공약이 1호라면 네. 총리께서 직접 뛰어서 야당 대표도 만나고 설득을 좀 해주라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렇군요. 예결위 이제 방금 말씀하셨는데 부산 엑스포 유치 말고도 요즘에 그 예산 심사로 굉장히 바쁘시죠. 그렇죠. 그 두 번의 이제 국회의원 재선 기간 중에 예결 소위를 맡으신 게 벌써 이제 지금 세 번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만큼 좀 베테랑이고 전문가시고 인정을 받고 계신 걸로 전해 듣고 있습니다. 원래 그 국회 그 예산 관련 심사가 그 처음에 감액 심사 그리고 이제 증액 심사로 이렇게 순서가 좀 이어지죠. 그렇죠. 원래 예정대로라면 오늘부터 증액 심사에 들어가는데 아직도 감액 심사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이게 감액 심사가 좀 길어지고 좀 더딘 이유를 좀 듣고 싶고 그리고 이제 12월 2일이 법정 시한인데 이제 한 12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시한을 좀 맞출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원래 이제 국회는 감액만 합니다. 정액은 하지는 않고요. 네. 감액만 하는데 이번에 이제 예산이 사실로 경제가 지금 어려우니까 경제 성장의 동력을 만드는 R&D나 이런 예산이 너무 삭감이 돼서 감액하고 나서 정액을 같이 하자라고 여야가 합의가 됐죠. 네. 그러면 이제 내일까지 아마 내일 정도까지 감액은 끝나면 이제 정액을 위해서 정책적인 안을 가지고 서로 여야가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소소위에 가서 이제 마지막 합의를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법정 시한이 12월 2일이니까 네. 그 전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합의가 될 건데 혹시나
여야가 이번에 첨예한 예산들이 많잖아요. 뭐 R&D 예산도 R&D 있고, 예산도 있고 네. 지역 카페도 있고 지역 카페도 뭐 있고, 예. 또 이제 이 청년들이 이 기존에 해왔던 청년들의 예산이 깎이고 새로운 예산이 또 많이 편성되면서 네. 기존 이제 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진짜 소액의 금액으로 봉사를 해왔는데 이런 예산이 다 깎이니까 이분들도 실업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좀 살려야 되고 하는 정책적인 협의가 좀 더 있어야 돼서 조금은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네. 네, 그 의원님 지역구가 부산 남구 을이잖아요. 그렇죠. 요즘 그 민주당도 요즘 그 험지 출마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부산은 또 뭐 엎치락 뒤치락 영남 내에서 좀 상대적으로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험지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 부산 총선을 책임지는 서은숙 최고위원은 18석 중에 9석 확보가 목표라고 말을 했는데 보수 굳히기냐 경쟁 구도 유지냐 이거 의원님 지역구인 또 남구 갑과 을이 또 합쳐지게 되면은 현역 맞대결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내년 그 총선 전략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실지 궁금한데요. 저는 김무성, 연주 이런 분들하고 현역하고 많이 붙어갖고 많이 붙으셨죠. 현역하고 붙는 거는 뭐 그래 두렵지는 않습니다만은 전국이 만약에 우리가 한 20대 150석인가 받을 때 네. 부산에는 6석이 됐거든요. 그런데 전번 선거에 180석이 받을 때 부산은 3석이 됐습니다. 더 줄었네요. 그래서 전국이 좋아지면 부산이 좀 줄고 우리 당은 그런 특성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최근에는 부산도 많은 변화가 와서 열심히 지역을 위해서 일하고 또 대한민국의 건전한 상식을 가진 정치인을 선호하고 있어서 아마 열심히 했던 분들은 좀 가능하지 않겠느냐 우리 당도 또 부산의 토양이 옛날하고는 완전 다르게 됐죠. 뭐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부산에 나와도 안 될 정도였지만 지금은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그런 분들이 씨앗이 자라서 지금 좀 변화가 있는데 아마 내년 총선 아마 6석에서 9석 정도는 잘하면 얻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분위기로는 그렇지만 또 분위기는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정권이 정권 심판을 해야 되겠고 그 윤석열 대통령의 새로운 정책 기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진짜 의석을 좀 몰아줘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있으면 저희들도 좀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의원님의 앞으로 그 포부도 좀 듣고 싶고 내년 총선 계획도 알고 싶은데. 저는 뭐 어쨌든 우리 지역이 사실로는 그 수도권이 너무나 비대화되면서 지방이 너무 피폐됐거든요. 그런데 살아갈 수 있는 그래도 인프라도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거는 보령인데 부산 보령도 지금 인구가 너무 급속도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옛날에 한 400만까지 갔다가 지금은 330만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산을 좀 더 살리는데 그래야지 뭐 제가 국회의원이지만 국가 전체를 봤을 때라도 이것은 제가 가져야 될 숙명적인 일이다는 생각을 갖고 가덕도 광도 추진했듯이 부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요. 또 지역에 저희들이 남구 지역에도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진짜 많거든요. 예를 들면 65세 이상이 부산이 22%쯤 되는데 60세 이상은 한 30, 한 4, 5%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도시를 좀 변화시키기 위한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더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주민들한테 뭐 여야가 어떻게 바뀌든 부산을 위한 노력은 할 것이고요. 또 선거라는 거는 뭐 그 나중에는 어쨌든 주민들이 투표를 결정하는 거니까 주민들한테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많은 걸 듣고 배우고 국회의원이 뭐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지역 주민들한테 억울하면 여러 가지를 들어야 변화를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저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년층들이 이제 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이 또 그렇죠. 중요한 그래서 관건이 새로운 일자리 될 것 일을 같습니다. 만들어내는 알겠습니다. 운영해야 됩니다. 네, 오늘 파워 인터뷰 오늘은 부산 엑스포 유치 전망과 정치권 현안에 대해서 부산 엑스포 유치 지원 특위위원장이신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관련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